1938년 뉴욕. 당신은 지금 샌프란시스코에 전화를 걸어야 합니다. 이것은 모든 것이 아날로그였던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무겁고 검은 베이클라이트 수화기를 듭니다. 교환원이 응답하길 기다렸다가 연결을 요청하죠. 그리고 또다시 기다립니다. 기계식 스위치가 딸깍거리며 대륙을 가로질러 구리선을 물리적으로 연결하는 동안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날로그 세상의 현실이었습니다. 거리는 물리적인 적이었죠. 목소리가 멀리 갈수록 신호는 약해졌습니다. 이 희미해지는 신호에 맞서는 엔지니어들의 유일한 무기는 전력뿐이었습니다. 엔지니어들은 목소리를 증폭시키기 위해 몇 마일마다 거대한 중계소를 세웠습니다. 하지만 여기 아날로그 시대의 비극적인 함정이 있었습니다. 목소리를 증폭시킬 때 잡음까지 함께 증폭시킨다는 것이었죠. 마치 가수의 목소리와 배경 소음을 분리할 수 없는 것과 같았습니다. 메시지가 바다를 건널 때쯤이면 종종 그저 잡음의 포효만 남았습니다. 뉴저지 교회의 잎이 무성한 곳에 벨 연구소라는 거대한 벽돌 건물이 있었습니다. 이곳은 산업시대의 바티칸과도 같았죠. 양복, 두꺼운 안경, 그리고 자욱한 담배 연기 속에서 진지한 남자들이 지구의 신경계를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1930년대 후반, 그들은 벽에 부딪히고 있었습니다. 만약 선이 길면 파동은 작아집니다. 파동이 작아지면 진공관을 사용해 다시 크게 만들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우주는 시끄러운 곳입니다. 열은 전선 속 전자를 흔들고 번개는 전자기 폭풍을, 태양 플레어는 대기권을 강타합니다. 이 모든 것이 잡음, 노이즈를 만들어냅니다. 아날로그적 사고방식에서 시그널과 노이즈는 한번 섞이면 분리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멘탈 모델은 통신은 연속적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부드러운 곡선이고 이 곡선을 보존하려면 완벽한 충실도가 필요하다고 믿었죠. 그들은 본질적으로 혼돈을 원하는 우주에서 질서를 유지하려는 연력학 제2법칙에 맞선 패배하는 전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더 나은 증폭기가 아니라 새로운 철학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클로드 셰넌이 등장합니다. 그는 다른 엔지니어들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죠. 다른 과학자들이 진공관과 납땜에 몰두할 때 셰넌은 외발 자전거를 타거나 저글링을 했습니다. 그는 기계공들의 공장에 있는 수학자였습니다. 그는 전선이 아닌 그 너머의 논리를 보았습니다. 2차 세계대전 중 셰넌은 두 개의 비밀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됩니다. 첫째는 처칠과 루스벨트의 대서양 통화를 가능케 한 암호화 전화 X 시스템입니다. 목소리를 안전하게 전달하기 위해 신호를 뒤섞어 잡음처럼 만든 후 다시 복호화해야 했습니다. 둘째는 대공포 사격 통제 시스템으로 하늘의 난기류 잡음 속에서 비행기 신호를 추적해야 했습니다. 이 두 경험 속에서 셰넌은 다른 모두가 놓치고 있던 무언가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메시지의 의미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전화선은 당신이 사랑해라고 말하든 전쟁을 선포하든 식료품 목록을 읽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전선에게는 그 모든 것이 단지 기호의 선택일 뿐이었습니다. 엔지니어들은 파형의 모양을 보존하는 데 집착했습니다. 셰넌은 궁금해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파형에 신경 쓰지 않는다면 어떨까? 셰넌의 통찰은 혁명적이었습니다. 그는 생각했죠. 종이를 보내지 마라. 지침을 보내라. 만약 당신과 친구가 같은 책을 가지고 있다면 페이지 전체를 보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45페이지라는 숫자만 보내면 됩니다. 배달부가 45라고 적힌 쪽지를 구겨도 숫자만 알아볼 수 있다면 메시지는 완벽하게 도착합니다. 이것이 바로 아날로그 세계와의 결별의 시작점이었습니다. 셰넌은 메시지를 참 또는 거짓, 일 또는 영과 같은 단순하고 이산적인 선택으로 나눌 수 있다면 메시지를 잡음과 분리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신호가 연속적인 미끄럼이 아니라 일련의 점프가 되는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었죠. 만약 1이 잡음 때문에 약간 왜곡되어 0.9처럼 보여도 수신기는 이건 확실히 0은 아니니 1이겠군이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이 스스로를 정화하고 잡음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1940년대 초 이것은 아직 저글링을 하는 한 천재의 머릿속에 있는 예감일 뿐이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잡음에 잠겨 있었고 비트라는 단어는 아직 존재하지 않았죠. 클로드 셰넌은 벨 연구소 책상에 앉아 연력학 방정식을 응시하며
뉴턴이 중력에 대해 그랬던 것처럼 통신에 대한 논문을 쓸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통신을 설명하기 전에 먼저 논리를 설명해야 했습니다. 켜짐과 꺼짐이라는 단순한 스위치가 인간의 두뇌보다 더 강력하다는 것을 세상에 보여줘야만 했습니다. 혼란스럽고 잡음 가득한 세상을 클로드 셰넌이 어떻게 정리했는지 이해하려면 우리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반짝이는 벨 연구소 복도를 떠나 1936년 MIT의 시끄럽고 기름때 낀 지하실로 말입니다. 바로 이곳에서 21살의 대학원생이었던 젊은 클로드 셰넌은 거대한 기계장치의 심장부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기계라는 이름의 괴물과 마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화면에 보이는 이 거대한 기계의 이름은 미분 해석기입니다. 그의 스승인 베니버 부시가 만든 방 하나를 가득 채우는 기계식 두뇌였죠. 이것은 현대 컴퓨터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마치 배틀과 증기기관을 합쳐놓은 듯한 회전하는 축과 디스크, 맞물려 돌아가는 기어들로 가득 찬 거대한 장치였죠. 복잡한 미적분 방정식을 풀었지만 모든 계산이 물리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만약 숫자 5를 표현하고 싶다면 축을 정확히 5번 회전시켜야만 했습니다. 셰넌의 임무는 이 기계 괴물을 유지 보수하는 것이었습니다. 기름 범벅이 되어 나사를 조이고 기어를 조정하는 날들이었죠. 하지만 그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은 무거운 기어가 아니라 바로 제어 상자였습니다. 미분 해석기는 릴레이라 불리는 전기 스위치의 복잡한 네트워크로 제어되었습니다. 릴레이는 아주 간단한 장치입니다. 화면에 다이어그램을 보시죠. 전류가 흐르면 자석이 되어 스위치를 당겨서 닫거나 전류가 끊어지면 스위치를 놓아 열리게 합니다. 딸깍딸깍 켜짐과 꺼짐, 그게 전부였죠. 다른 모두에게 이 릴레이는 그저 배관 부품 같은 것이었습니다. 단순히 무언가를 켜고 끄는 장치였죠. 하지만 셰넌에게는 특별한 장점이 있었습니다. 그는 단순한 엔지니어가 아니라 철학도 학생이었던 것이죠. 수십 년 전 화면에 보이는 조지 불이라는 19세기 수학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사고의 법칙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불은 기묘하고 거의 신비주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졌습니다. 그는 인간의 논리, 즉 사고 과정 전체가 대수학으로 축소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모든 논리적 명제는 결국 참 또는 거짓이라는 선택으로 귀결된다고 주장했죠. 예를 들어 X가 참이고 Y가 참이면 X 그리고 Y도 참이라는 식으로 숫자 대신 아이디어로 수학을 하는 방법을 만든 것입니다. 거의 한 세기 동안 불의 연구는 도서관 선반에서 먼지만 쌓여갔습니다. 아무 쓸모없는 기묘한 철학 게임으로 여겨졌죠. 하지만 셰넌이 MIT 지하실에서 릴레이가 딸깍거리는 것을 보았을 때 퍼즐 조각들이 그의 머릿속에서 맞춰졌습니다. 그는 전기의 물리적 세계와 논리의 추상적 세계가 사실상 같은 것이라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두 개의 스위치가 한 줄로, 즉 직렬로 연결된 회로를 보았습니다. 전류가 흐르려면 스위치 A가 닫혀 있어야 하고 스위치 B도 닫혀 있어야만 했습니다. 셰넌은 생각했습니다. 이건 그냥 회로가 아니야. 이건 논리적 개념인 AND다. 이번에는 두 개의 스위치가 나란히, 즉 병렬로 연결된 회로를 보았습니다. 전류는 스위치 A가 닫혀 있거나 또는 스위치 B가 닫혀 있으면 흐를 수 있었습니다. 셰넌은 다시 생각했죠. 이것이 바로 논리적 개념인 OR이다. 그것은 번개와도 같은 통찰이었습니다. 스위치가 열려 있으면 거짓, 즉 0을 나타냅니다. 스위치가 닫혀 있으면 참, 즉 2를 나타냅니다. 바로 이 순간 추상적인 논리가 물리적인 현실과 완벽하게 대응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갑자기 전기는 더 이상 단순한 동력이나 음성 신호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이제 전기는 추론의 도구가 된 것입니다. 스스로 결정을 내리는 기계를 만들 수 있게 된 것이죠. 논리 규칙을 물리적으로 구현하는 회로를 만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스위치를 올바르게 배열하기만 하면 전기가 논리적 결론의 경로를 따라 흐르게 됩니다. 셰넌은 이 엄청난 발견을 자신의 석사 논문에 쏟아부었습니다. 논문의 제목은 릴레이 및 스위칭 회로의 기호적 분석입니다. 제목은 건조하게 들리지만 이 논문은 20세기 가장 중요한 석사 논문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이 논문 이전에는 회로 설계가 예술의 영역이었습니다.
엔지니어들은 직관과 시행착오에 의존해 회로도를 그렸죠. 하지만 셰넌 이후 회로 설계는 과학이 되었습니다. 기계가 수행하길 원하는 논리를 방정식으로 쓰고 불대수를 이용해 방정식을 단순화한 다음 그 수학적 결과 그대로 회로를 만들기만 하면 됐습니다. 그는 어떤 논리적 관계든 스위치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수학은 논리에 기반을 두므로 스위치가 수학을 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했죠. 더 나아가 정보는 논리를 통해 처리되므로 결국 스위치가 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릅니다. 셰넌은 손에 잡히지 않는 사고의 법칙을 물리적인 하드웨어로 바꿔놓았습니다. 기계가 생각하기 위해 기어나 축이 필요 없다는 것을 증명한 것이죠. 오직 스위치만 있으면 충분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디지털 시대의 탄생이었습니다. 오늘날 존재하는 모든 컴퓨터, 스마트폰, 서버는 본질적으로 셰넌이 1938년에 기술한 논리 게이트들의 거대하고 복잡한 집합체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것은 셰넌의 이론이 적용되기 전 전화국에서 사용되던 릴레이 스위치입니다. 그의 아이디어는 복잡한 전화 교환 시스템을 자동화하고 최적화하는 데 즉시 사용되었고 통신 산업에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이것은 아직 종이 위의 이론일 뿐이었습니다. 세상은 전쟁의 문턱에 서 있었죠. 셰넌은 곧 자신의 이론적인 스위치 세계에서 벗어나 암호학이라는 혼돈의 현실로 뛰어들게 됩니다. 그는 기계가 생각하는 법을 알아냈지만 이제는 비밀을 지키는 법을 알아내야만 했습니다. 셰넌은 기계가 생각하는 법을 알아냈지만 이제는 비밀을 지키는 법을 알아내야만 했습니다. 1938년 그의 논문은 여전히 종이 위의 이론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세계는 전쟁의 문턱에 서 있었죠. 셰넌은 자신의 이론적인 스위치 세계에서 벗어나 암호학이라는 혼돈의 현실로 뛰어들게 됩니다. 몇 년 후 1943년 셰넌이 이제 찾아선 곳은 MIT의 지하실이 아니라 벨 연구소였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저 건물이 바로 벨 연구소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의 포화 속에서 이곳은 완전히 다른 장소가 되었습니다. 한때 저글러와 외발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이 복도를 누비던 창의성의 공간은 이제 무장 경비와 암막 커튼으로 가득 찼죠. 미국은 전쟁 중이었고 젊은 수학자 클로드 셰넌은 연합군 장성들의 밤잠을 설치게 하는 문제를 풀기 위해 연구소의 보안 구역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문제는 바로 대서양이었습니다. 워싱턴의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은 런던의 윈스턴 처칠 수상과 긴밀하게 소통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를 대양 너머로 보낼 유일한 방법은 화면에 보이는 것과 같은 단파 라디오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단파 라디오는 본질적으로 방송입니다. 안테나만 있으면 누구든 들을 수 있었죠. 실제로 네덜란드에 있던 나치 스파이들은 바로 그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두 정상 간의 모든 기침 소리, 모든 속삭임까지 녹음하고 있었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벨 연구소의 엔지니어들은 괴물을 하나 만들어냈습니다. 공식 명칭은 X 시스템이었지만 사용자들은 윙윙거리는 소리 때문에 그린 호넷이라고 불렀죠. 이 기계는 거대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초기 컴퓨터처럼 수많은 진공관으로 가득 차 있었죠. 무게는 55톤에 달했고 큰 아파트만 한 방을 가득 채웠으며 수천 개의 진공관이 녹아내리지 않도록 항상 에어컨을 가동해야 했습니다. 이 기계는 이전에 누구도 해내지 못했던 일을 해냈습니다. 단순히 목소리를 뒤섞는 게 아니라 아예 디지털로 바꿔버렸죠. 화면의 그림처럼 부드럽고 연속적인 사람의 음성 파형을 잘게 쪼개 샘플링했습니다. 초당 50번씩 음의 높이와 톤을 측정해서 대통령의 목소리를 숫자의 흐름으로 변환한 것입니다. 하지만 숫자를 보내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나치가 이 숫자들을 가로챈다면 그저 과정을 거꾸로 돌려 다시 목소리로 바꿀 수 있었기 때문이죠. 바로 여기서 클로드 셰넌이 등장합니다. 그의 임무는 이 숫자들을 완벽하게 숨기는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이 사람이 바로 클로드 셰넌입니다. 그의 해결책은 믿을 수 없을 만큼 간단했지만 수학적으로는 완벽했습니다. 그는 메시지를 완벽한 비밀로 만들기 위해서는 그 메시지를 소음 속에 완전히 잠기게 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X 시스템은 이렇게 작동합니다. 먼저 처칠의 목소리를 나타내는 숫자의 흐름, 즉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무작위적이고 혼돈스러운 소음, 즉 두 번째 숫자의 흐름이 있죠.
기계는 이 두 숫자 흐름을 서로 더합니다. 그 결과는 화면의 그림처럼 완전히 무작위로 보이는 새로운 숫자의 흐름이 됩니다. 이것은 순수한 정적, 완전한 혼돈 그 자체입니다. 당시에는 이 무작위 숫자를 지금처럼 컴퓨터로 만들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화면 오른쪽 위에 보이는 것처럼 레코드판에 이 무작위 숫자들을 녹음해서 사용했죠. 원본 메시지와 이 암호키를 더하면 아래 보이는 것처럼 완전한 혼돈, 즉 암호문이 만들어집니다. 이 혼돈의 신호가 라디오를 통해 전송됩니다. 만약 나치 스파이가 이 신호를 가로챈다면 그들이 듣는 것은 그린 호넷의 윙윙거리는 소음뿐입니다. 어떤 패턴도 논리도 깰 수 있는 구조도 없습니다. 수학적으로 해독이 불가능하죠. 하지만 런던의 처칠은 정확히 똑같은 레코드판 사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기계는 수신된 소음에서 이 무작위 숫자를 빼줍니다. 그러면 혼돈이 상쇄되고 대통령의 맑은 목소리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이 원타임 패드 시스템은 역사상 최초의 완벽한 음성 암호화 기술이었습니다. 하지만 셰넌에게 이것은 단순한 전쟁 무기 그 이상이었죠. 철학적인 돌파구였습니다. 비밀의 수학을 분석하면서 그는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정보를 숨기려 하고 있었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정보가 실제로 무엇인지 연구해야만 했던 겁니다. 그는 완벽하게 암호화된 메시지가 화면 왼쪽처럼 무작위적인 소음과 똑같이 보인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역으로 화면 오른쪽에 진짜 무작위 소음, 즉 예측 불가능한 정정이는 다음에 뭐가 나올지 전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가장 정보가 빽빽한 상태라는 것도 알게 됐죠. 이것이 그의 평생의 연구를 정의할 역설이었습니다. 보통 사람에게 정보란 질서, 의미, 명확함을 뜻했지만 셰넌에게 정보는 불확실성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벨 연구소에서 보낸 기나긴 밤 동안 셰넌은 때때로 식당에서 휴식을 취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방문 중이던 영국의 한 수학자와 차를 마시곤 했는데 그의 이름은 바로 앨런 튜링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20세기 최고의 지성이었고 둘 다 전쟁의 가장 깊은 비밀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셰넌은 X 시스템을, 튜링은 독일군의 애니그마 암호를 연구하고 있었죠. 보안 등급 때문에 두 사람은 자신들의 연구에 대해 이야기할 수 없었습니다. 암호나 부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할 수 없었죠. 대신 그들은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기계가 과연 생각하는 법을 배울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말입니다. 튜링은 그것이 프로그래밍의 문제라고 믿었습니다. 반면 X 시스템을 막 연구하고 나온 셰넌은 그것이 어쩌면 통신의 문제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통신의 적들이 상대가 나치 스파이든 천둥 번개이든 똑같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스파이는 신호에서 패턴을 찾으려 하고 폭풍은 신호를 파괴하려 합니다. 스파이는 의미를 추출하려 하고 폭풍은 의미를 묻어버리려 하죠. 이것이 바로 셰넌이 구상한 통신의 기본 모델입니다. 정보원에서 나온 메시지가 채널을 통해 수신자에게 전달되는 과정, 그리고 그 과정에 끼어드는 노이즈가 보입니다. 나중에 위버와 함께 발전시킨 이 모델은 통신 과정을 더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정보원에서 메시지를 만들고 송신기가 그것을 신호로 바꿉니다. 이 신호가 채널을 통과하는 동안 원치 않는 잡음이 끼어들게 되죠. 수신기는 잡음 섞인 신호를 받아 다시 메시지로 복원하고 최종 목적지에 전달합니다. 셰넌은 이 잡음이야말로 모든 통신이 극복해야 할 보편적인 적이라는 것을 통찰한 것입니다. 셰넌은 자신이 대통령의 목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었던 도구들이 단지 비밀 유지를 위한 것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신호를 디지털화하고 중복성을 추가하고 그리고 잡음을 관리하는 이 기술들은 하나의 생각을 다른 마음으로 옮기는 모든 과정에 적용되는 보편적인 법칙이었습니다. 암호 기술의 핵심 원리가 곧 통신 기술의 핵심 원리였던 것이죠. 1945년 전쟁이 끝났습니다. X 시스템은 해체되어 고철로 버려졌죠. 세상은 다시 아날로그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클로드 셰넌은 그린 호넷보다 훨씬 더 강력한 비밀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의미가 무관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그는 모든 것을 바꿀 논문을 쓸 준비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 그는 세상의 메시지가 아닌 수학을 보라고 메시지에서 의미를 분리하라고 가르쳐야만 했습니다. 전쟁 중에 얻은 이 깊은 통찰은 한편의 위대한 논문으로 이어집니다.
바로 통신에 대한 수학적 이론. 암호를 풀기 위해 시작했던 고민이 정보 그 자체의 본질을 밝혀내고 디지털 시대의 문을 연 것입니다. 1948년 여름, 미국 전역의 엔지니어들에게 건조하고 기술적인 내용의 출판물이 배달됩니다. 이름은 벨 시스템 기술 저널. 구리선의 인장 강도나 진공관의 내열성에 대한 글이 실릴 법한 그런 종류의 잡지였죠. 하지만 그 안에는 세상을 영원히 바꿀 혁명적인 아이디어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바로 이 저널의 7월호였습니다. 겉보기에는 아주 평범한 기술 잡지였죠. 하지만 이 안에 실린 한 편의 논문이 2000년간 이어져 온 인류의 철학의 정면으로 도전장을 내밀게 됩니다. 논문의 저자는 바로 클로드 셰넌입니다. 논문 제목은 통신에 대한 수학적 이론이라는 다소 평범한 이름이었죠.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본 사람들에게 이 논문은 단순한 수학 이론 이상이었습니다. 논문 두 번째 페이지에 셰넌은 이렇게 썼습니다. 메시지가 의미를 갖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의미론적 측면은 공학적 문제와는 무관합니다. 무관하다. 이 한 단어는 언어학자, 심리학자, 시인에게는 이단처럼 들렸습니다. 어떻게 의미가 무관할 수 있을까요? 통신이란 전부 의미에 관한 것인데 말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1850년에 전신 기사가 되었다고 상상해 봅시다. 한 남자가 달려와 종이를 건넵니다.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엄청난 기쁨의 소식이죠. 10분 뒤 다른 남자가 와서 종이를 건넵니다. 농작물이 실패했습니다. 비극적인 소식입니다. 하나는 기쁨, 다른 하나는 슬픔. 이 두 메시지의 의미는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하지만 전신기사와 전신선, 즉 통신 시스템의 관점에서 보면 어떨까요? 두 메시지는 완벽하게 동일합니다. 둘 다 5단어로 이루어져 있고 전송에 필요한 전기 신호의 양도 같습니다. 전신선은 아기의 탄생을 기뻐하지도 농작물의 실패를 슬퍼하지도 않죠. 셰넌은 바로 이 기계의 무관심을 공식화했습니다. 그는 통신 시스템의 임무가 아이디어를 옮기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시스템의 진짜 역할은 보낼 수 있는 수많은 메시지들 중에서 선택된 하나를 정확하게 복제해서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을 바꾼 멘탈 모델, 통신은 선택이다의 핵심입니다. 약국에 있는 인사카드 진열대를 생각해 보시죠.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생일 축하, 쾌유 기원, 그리고 깊은 애도 등 수백 장의 카드가 있습니다. 당신이 카드를 하나 사서 친구에게 보낼 때 당신이 보내는 정보는 카드에 적힌 글자가 아닙니다. 정보는 당신이 선택할 수 있었던 다른 모든 카드를 제외하고 바로 이 특정 카드를 선택했다는 사실 그 자체입니다. 셰넌은 정보가 선택의 자유도를 측정하는 척도라고 깨달았습니다. 만약 선택의 여지가 없다면, 예를 들어 진열대에 안녕이라는 카드 한 종류만 있다면 어떨까요? 그 카드를 보내는 것은 아무런 정보도 전달하지 못합니다. 받는 사람은 봉투를 열기 전부터 내용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이죠. 놀라움이 전혀 없습니다. 반대로 진열대에 영어로 쓰인 모든 문장이 카드 형태로 존재하고 그중 하나를 고른다면 정보량은 어마어마해집니다. 놀라움이 극대화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셰넌의 천재성이었습니다. 그는 정보를 당신이 무엇을 말했는가가 아니라 무엇을 말할 수도 있었는가로 정의했습니다. 이 구분이 너무나 직관에 반했기 때문에 셰넌의 논문을 일반 대중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설을 작성한 워런 위버는 별도의 해설을 써야만 했습니다. 위버는 통신 문제를 화면에 보이는 3가지 수준으로 나누어 설명했습니다. 수준 A는 기호를 얼마나 정확하게 전송할 수 있는가 하는 기술적 문제입니다. 수준 B는 기호가 원하는 의미를 얼마나 정확하게 전달하는가 하는 의미론적 문제이고, 수준 C는 그 의미가 수신자의 행동에 얼마나 효과적으로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효과성 문제입니다. 위버는 셰넌이 수준 B와 C를 완전히 무시함으로써 수준 A를 해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의미를 무시함으로써 셰넌은 역설적으로 만능 번역기를 창조했습니다. 그의 이론은 데이터가 그림이든 목소리든 문자든 심지어 유전자 서열이든 상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저 0과 1로 이루어진 비트의 흐름일 뿐이었죠. 그래서 그의 이론은 모든 것에 적용될 수 있었습니다. 만약 그가 의미 있는 통신 이론을 구축하려 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영어는 전송하지만 음악은 전송 못하는 전화기,
세금 기록은 저장하지만 사진은 저장 못하는 컴퓨터를 발명했을지도 모릅니다. 의미라는 짐을 벗어 던짐으로써 셰넌은 모든 인간의 소통을 단지 물류 문제로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새로운 도전 과제가 생겨납니다. 정보가 가능성으로부터의 선택이라면 그것을 어떻게 측정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물을 리터로, 거리를 미터로 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선택이라는 행위를 어떻게 정량화할 수 있을까요? 셰넌은 이 새로운 상품, 즉 정보를 위한 측정 단위가 필요했습니다. 이것이냐 아니면 저것이냐를 결정하는 바로 그 행위를 정량화할 방법 말입니다. 그리고 그 해답을 찾기 위해 그는 아주 간단한 스무고개 게임으로 눈을 돌립니다. 가장 효율적으로 질문을 던져 정답을 맞히는 과정 속에 정보를 측정하는 단위의 비밀이 숨어 있었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셰넌이 어떻게 스무고개에서 영감을 얻어 정보의 최소 단위인 비트를 탄생시켰는지 알아봅니다. 1948년 클로드 셰넌은 통신에서 의미라는 모호한 개념을 완전히 걷어냈습니다. 그에게 메시지는 더 이상 복잡한 뜻을 담은 무언가가 아니었죠. 단순히 가능한 여러 선택지들 중에서 하나를 고르는 선택 행위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이 위대한 통찰은 곧바로 현실적인 질문에 부딪혔습니다. 그렇다면 그 선택이라는 것을 어떻게 측정할 수 있을까요? 화면에 보이는 여러 단위들을 보시죠. 우리는 물을 리터로, 거리를 미터로, 시간을 초로 정확히 측정합니다. 하지만 정보를 위한 측정 단위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제가 비가 오네요라고 말한다면 저는 정확히 얼마만큼의 정보를 전달한 걸까요? 5 유닛일까요? 아니면 10 유닛일까요? 누구도 답을 몰랐습니다. 해답은 놀랍게도 실험실이 아닌 구내식당의 점심 테이블에서 나왔습니다. 셰넌은 이론을 개발하는 동안 화면에 보이는 이 인물, 존 튜키와 자주 점심을 함께 했습니다. 튜키는 아주 똑똑했지만 직설적인 성격의 통계학자였죠. 그는 이진 정보 숫자라는 말이 너무 길고 거추장스럽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점심시간 식판과 테이블 사이 어디에선가 그는 그 단어들을 으깨어 합쳐버렸습니다. 바이너리 디지슨 비트가 된 것입니다. 셰넌은 이 짧고 강력한 단어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마치 실체가 있는 현실의 작은 조각처럼 들렸죠. 그는 자신의 논문에 이 단어를 사용하기로 결정했고 그렇게 정보화 시대의 근본적인 원자가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비트란 정확히 무엇일까요? 셰넌은 이를 설명하기 위해 어려운 공학 기술을 동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우리 모두가 이미 알고 있는 아주 간단한 놀이, 바로 스무고개 게임을 예시로 들었죠. 멘탈 모델은 이렇습니다. 1부터 100까지의 숫자 중 하나를 맞춰야 한다고 상상해 보시죠. 만약 당신이 화면 왼쪽처럼 그 숫자는 7인가요? 라고 묻는다면 이건 좋은 질문이 아닙니다. 답이 아니오라면 당신은 거의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셈입니다. 여전히 99개의 가능성이 남아있죠. 낭비된 질문입니다. 하지만 화면 오른쪽처럼 그 숫자는 50보다 작은가요? 라고 묻는다면 어떨까요? 답이 예라면 당신은 단 한 번의 질문으로 엄청난 일을 해낸 겁니다. 가능성의 우주 절반을 한 방에 날려버린 것이죠. 51부터 100까지의 숫자는 이제 고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불확실성을 정확히 반으로 줄인 겁니다. 셰넌은 바로 이 불확실성을 반으로 줄이는 것이 정보의 근본 단위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불확실성을 50% 감소시키는 예 또는 아니오 답변 하나. 그것이 바로 정확히 1비트의 정보입니다. 이것이 바로 동전 던지기가 비트의 완벽한 물리적 표현인 이유입니다. 동전이 떨어지기 전 우리에겐 앞면과 뒷면이라는 두 가지 똑같이 가능한 선택지가 있습니다. 불확실성이 최대인 상태죠. 동전이 바닥에 떨어져 결과가 결정되는 순간 불확실성은 완전히 해소됩니다. 당신은 정확히 1비트의 정보를 얻은 것입니다. 이 원리는 그대로 확장될 수 있습니다. 만약 동전 2개를 던진다면 경우의 수는 이렇게 4가지가 됩니다. 결과를 알기 위해서는 2개의 비트, 즉 2번의 예 아니오 질문이 필요하죠. 만약 동전 8개를 던진다면 가능성은 256가지로 늘어납니다. 이 결과를 특정하기 위해서는 8개의 비트가 필요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것을 1바이트라고 부르죠. 이것은 엄청난 발견이었습니다. 정보가 더 이상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는 뜻이었으니까요. 질량이나 에너지처럼
정보 역시 측정 가능한 물리량이었습니다. 이 통찰 덕분에 셰넌은 세상을 다르게 볼 수 있었습니다. 사진은 더 이상 그림이 아니었습니다. 이 픽셀은 검은색인가 흰색인가 라는 수백만 개의 질문이었죠. 전화 통화는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음파가 위로 향하는가 아래로 향하는가 라는 질문의 흐름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예 아니요 1과 0 켜고 끄는 것으로 환원함으로써 셰넌은 무엇이든 암호화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셰익스피어의 소네트든 교향곡이든 비밀스러운 작전 계획이든 상관없었습니다. 20곡의 게임으로 바꿀 수만 있다면 비트로 바꿀 수 있었고 비트로 바꿀 수 있다면 어디로든 보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엔 한 가지 함정이 있었습니다. 20곡의 게임은 모든 질문이 가능성을 정확히 반반으로 나눌 때, 즉 50대 50일 때만 완벽하게 작동합니다. 하지만 게임이 항상 공평하지만은 않다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영어 알파벳 중 한 글자를 생각하고 있다고 할 때 당신이 혹시 Z인가요? 라고 묻는다면 말이죠. 답은 거의 확실히 아니오일 겁니다. 화면의 그래프를 보시죠. 영어에서 이는 끊임없이 등장하지만 Z는 아주 드물게 나타납니다. 확률이 한쪽으로 완전히 기울어져 있죠. 셰넌은 모든 질문이 동등한 가치를 갖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드문 사건에 대한 예라는 답변은 엄청난 양의 정보, 즉 높은 놀라움을 전달합니다. 반면에 아주 흔한 사건에 대한 예라는 답변은 거의 아무런 정보도, 즉 낮은 놀라움도 담고 있지 않죠. 정보는 결국 놀라움의 정도를 측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 불균일함, 즉 놀라움의 가중치를 잴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답을 찾기 위해 그는 물리학, 특히 열역학에서 무시무시한 개념 하나를 빌려와야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주 전체의 무질서도를 측정하는 개념이었습니다. 다음 편에서 계속됩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정보의 원자 비트를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셰넌은 새로운 문제에 부딪혔습니다. 모든 정보가 동등한 가치를 가지지 않는다는 것이었죠. 이제 그는 놀라움을 측정하기 위해 물리학에서 빌려온 무시무시한 개념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비트라는 개념에는 한 가지 숨겨진 전제가 있었습니다. 비트는 예와 아니오라는 두 가지 선택지의 가능성이 동등하다고 가정했죠. 화면에 보이는 공정한 동전 던지기처럼 모든 결과의 확률이 같다는 전제에서 출발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가정에는 치명적인 결함이 있었습니다. 현실 세계는 공정한 동전 던지기와는 다릅니다. 현실은 편향되어 있죠. 만약 당신이 방에 들어가서 오늘 아침 해가 떴어 라고 말한다면 문장을 말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정보를 전달했다고 할 수 있을까요? 클로드 셰넌에 따르면 그 정보량은 거의 0입니다. 왜냐하면 방에 있는 모든 사람이 해가 뜰 것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확률이 100%였으니까요. 즉, 놀라움이 전혀 없었고 따라서 정보도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방으로 뛰어들어가 방금 해가 파랗게 변했어 라고 소리친다면 어떨까요? 이것은 10억 분의 1 확률을 가진 사건입니다. 놀라움의 정도가 엄청나죠. 그리고 그 정보량 또한 막대합니다. 셰넌은 정보량을 제대로 측정하려면 단순히 비트를 세는 것이 아니라 확률의 무게를 재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시스템의 평균적인 불확실성을 계산할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즉, 얼마나 놀랄 것으로 예상해야 하는가를 측정하는 이 이상하고 유령 같은 양의 이름이 필요했던 것이죠. 전설에 따르면 셰넌은 이 새로운 개념을 뭐라고 불러야 할지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정보라고 부르기엔 너무 광범위했고 불확실성이라기엔 너무 부정적으로 느껴졌죠. 고민 끝에 그는 위대한 수학자, 화면에 보이는 바로 이 사람 존 폰 노이만을 찾아갑니다. 수학을 격투기처럼 다루었던 폰 노이만은 셰넌에게 명석하면서도 냉소적인 조언을 건넵니다. 그는 말했죠. 엔트로피라고 부르게. 폰 노이만은 두 가지 이유를 댔습니다. 첫째, 자네의 불확실성 함수는 이미 통계 역학에서 그 이름으로 사용되고 있네. 그러니 이미 이름이 있는 셈이지. 둘째, 그리고 더 중요한 이유는 아무도 엔트로피가 뭔지 제대로 모르니까 논쟁에서 항상 자네가 유리할 걸세. 셰넌은 그 조언을 받아들여 엔트로피라는 용어를 채택하고 기호 H로 표시했습니다. 물리학에서 엔트로피는 우주의 무질서도, 즉 분자의 혼돈 상태를 측정합니다. 셰넌의 세계에서 엔트로피는 메시지의 무질서도, 즉 예측 불가능성을 측정했죠.
높은 엔트로피는 높은 무질서와 예측 불가능성을 의미하므로 높은 정보량을 뜻합니다. 반대로 낮은 엔트로피는 높은 질서와 예측 가능성을 의미하므로 낮은 정보량을 나타내죠. 이 개념을 시각화하기 위해 영어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영어는 규칙과 습관으로 가득 찬 낮은 엔트로피 시스템입니다. 예측 가능하다는 뜻이죠. 예를 들어 알파벳 Q를 보면 다음 글자가 U일 것이라고 거의 100%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U를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쓰는 행위는 사실상 공간 낭비입니다. 거의 0에 가까운 정보를 담고 있는 셈이죠. U는 선택이 아니라 규칙이니까요. 셰넌은 이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아내 베티와 게임을 했습니다. 책장에서 책을 꺼내 문장을 읽고 베티에게 다음 글자를 맞춰보라고 하는 식이었죠. 베티가 T라고 추측하면 맞았어, H라고 하면 맞았어, 이라고 하면 또 맞았어. 그는 일반적인 영어 문장에서 베티가 다음 글자를 약 50%의 확률로 맞출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책, 신문, 연애편지에 있는 글자의 절반이 기술적으로는 불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저 규칙을 따르기 위해 존재할 뿐 아무런 놀라움도 담고 있지 않았던 거죠. 이 깨달음은 현대 파일 압축 기술의 핵심 열쇠가 되었습니다. 화면에서 보듯 압축은 데이터에 중복되고 예측 가능한 부분을 제거하는 과정입니다. 만약 파일의 엔트로피가 낮다면, 즉 많은 패턴과 예측 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그 파일을 압축할 수 있습니다. 예측 가능한 부분을 삭제하고 나중에 다시 복원하면 되니까요. 하지만 파일이 최대 엔트로피를 가진다면, 예를 들어 완전히 무자규적인 숫자의 나열이라면 압축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순수한 놀라움의 연속이기 때문에 단 하나의 비트라도 제거하면 메시지를 잃게 됩니다. 이제 셰넌은 완벽한 이론적 틀을 구축했습니다. 왼쪽에 보이는 비트는 정보를 담는 그릇의 크기를 측정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이는 엔트로피는 그 그릇 안에 담긴 내용물의 밀도를 측정하죠. 그는 마침내 메시지가 얼마나 많은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메시지의 크기를 아는 것은 전투의 절반에 불과했습니다. 이제 그는 그 메시지를 파괴하려는 전선을 뚫고 전송하는 방법을 알아내야 했습니다. 통신의 숙적, 바로 노이즈와 마주해야 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정보를 완벽하게 측정하는 방법, 비트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움의 정도를 측정하는 완벽한 방법, 엔트로피도 알게 됐죠. 하지만 이 모든 위대한 발견은 종이 위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현실 세계에서 정보는 구리선, 광케이블 또는 보이지 않는 전파를 통해 이동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곳에 무시무시한 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이 구리 통신 케이블들이 바로 정보가 여행하는 길입니다. 엔지니어들은 이 길에 숨어있는 적을 노이즈라고 부릅니다. 클로드 셰넌 이전 시대에 노이즈는 자연의 불결함 정도로 여겨졌습니다. 라디오의 지지직거리는 잡음, 텔레비전 화면의 눈 현상, 전화선의 쉬 하는 소리가 바로 그것이죠. 인간의 질서 있는 소통을 방해하려는 우주의 혼돈 그 자체였습니다. 지난 50년간 노이즈를 이기기 위한 전략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바로 힘으로 밀어붙이기였죠. 잡음이 크면 더 크게 소리치면 됩니다. 신호가 약하면 전선에 더 많은 전기를 쏟아부었죠. 당시 산업 전체가 신호대 잡음비, 즉 SNR 개념 위에 세워졌습니다. 이것은 끝없는 군비 경쟁과 같았습니다. 더 선명한 메시지를 얻기 위해 더 큰 증폭기, 더 굵은 케이블, 그리고 더 많은 전력이 필요했죠. 하지만 셰넌은 이 문제에서 함정을 발견했습니다. 영원히 소리칠 수는 없다는 사실을 간파한 것이죠. 결국 전력은 바닥나고 전선은 녹아버릴 테니까요. 아무리 크게 외쳐도 방이 충분히 시끄럽다면 메시지는 왜곡될 수밖에 없습니다. 셰넌은 노이즈를 극복해야 할 대상으로 보는 것이 실수라고 깨달았습니다. 대신 그는 수학자처럼 접근했습니다. 노이즈를 불확실성의 원천으로 정의한 것이죠. 그는 통신 채널을 파이프가 아닌 고장난 타자기로 상상했습니다. A 키를 눌렀는데 기계의 떨림 때문에 가끔 비가 찍히는 상황을 떠올려 보세요. 메시지를 받은 당신은 이게 원래 B였는지 아니면 A의 실수였는지 확신할 수 없습니다. 과거의 공학적 사고방식은 더 좋은 타자기를 만들어라, 키를 더 뻣뻣하게 만들고 더 강한 힘을 사용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셰넌은 단호하게 말했죠. 아닙니다.
알파벳을 바꾸세요. 이것이 바로 세상이 아날로그와 디지털로 나뉘는 결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화면 위쪽의 아날로그 시스템에서 신호는 목소리처럼 연속적인 파동입니다. 여기에 노이즈가 작은 혹을 추가하면 그 혹은 신호의 일부가 되어버립니다. 신호를 증폭시키면 잡음까지 함께 증폭되죠. 지늘기 점토에 구워진 것과 같습니다. 반면 셰넌의 방식인 디지털 시스템에서 신호는 이산적입니다. 오직 1과 0뿐이죠. 만약 1을 보냈는데 노이즈 때문에 약간 손상되어 0.9처럼 도착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수신기는 규칙을 압니다. 0.9는 유효한 선택지가 아니라는 것을요. 그래서 지저분한 신호를 보고 이건 아마 1일 거야 라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마법 같은 순간입니다. 수신기는 손상된 신호를 버리고 완벽한 새 1을 생성합니다. 이것이 바로 증폭기가 아닌 중계기라고 불리는 이유입니다. 중계기는 메시지를 깨끗하게 정화합니다. 노이즈를 씻어내는 것이죠. 셰넌은 메시지를 비트로 변환하면 그 비트들을 보호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선 속의 악마와 싸우는 무기는 무지막지한 힘이 아니라 바로 명쾌한 논리였던 것입니다. 현대의 광통신 기술은 바로 이 원리를 기반으로 동작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무서운 질문이 하나 남아 있었습니다. 디지털 신호라 할지라도 만약 노이즈가 너무나 압도적이어서 아무것도 들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어떨까요? 소통은 정말 불가능해지는 걸까요? 잡음이 가득한 전선을 통해 보낼 수 있는 정보량에 과연 한계가 있는 것일까요? 셰넌은 그 한계를 계산하기 위해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찾아낸 것은 정보에 대한 우주적 속도 제한이라 불릴 만한 특정 숫자였습니다. 이 숫자는 훗날 인터넷 전체의 대역폭을 정의하게 됩니다. 1948년 통신공학의 세계는 깊은 비관론에 빠져 있었습니다. 메시지를 빠르고 정확하게 보내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여겨졌죠. 하지만 한 명의 조용한 천재가 이 모든 것을 뒤바꾸게 됩니다. 화면을 보시죠. 당시 벨 연구소의 엔지니어들은 좌절에 빠져 있었습니다. 왼쪽에 보이는 것처럼 오류는 피할 수 없다는 것이 상식이었습니다. 잡음이 심한 채널에서 실수 없이 메시지를 보내려면 속도를 늦춰야만 했습니다. 오른쪽의 결론은 더 암울하죠. 오류를 0으로 만들려면 속도도 0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완벽하게 이해시키려면 아무 말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역설에 부딪힌 것이죠. 우리가 여정을 함께 해온 클로드 셰넌은 이 비관론에 정면으로 도전했습니다. 그는 당시 통신공학계를 지배하던 이 절망적인 가정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자신의 연구를 통해 세상의 모든 엔지니어들이 틀렸다는 것을 수학적으로 증명해냈죠. 셰넌은 자연에 정보의 속도 제한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는 마치 아인슈타인이 빛의 속도라는 우주의 한계를 발견한 것과 같았죠. 하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있었습니다. 아인슈타인의 한계가 넘을 수 없는 장벽이었다면 셰넌의 한계는 도달할 수 있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는 이 한계를 채널 용량이라고 불렀고 알파벳 C로 표기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디지털 통신의 근간이 되는 핵심 개념입니다. 채널 용량을 이해하기 위해 화면에 보이는 물 파이프를 상상해 봅시다. 파이프의 너비, 즉 굵기는 대역폭입니다. 주파수 범위가 얼마나 넓은지를 의미하죠. 파이프를 흐르는 물의 압력은 신호세기입니다. 얼마나 크게 소리치는지와 같습니다. 그리고 파이프 안의 마찰이나 찌꺼기는 바로 잡음에 해당합니다. 이 그림에서처럼 파이프가 넓을수록 수압이 셀수록 더 많은 물을 보낼 수 있겠죠. 하지만 파이프에 찌꺼기가 많으면 흐름이 방해받습니다. 정보 전송도 똑같습니다. 대역폭과 신호세기, 그리고 잡음의 상호작용이 전송 속도를 결정합니다. 셰넌은 이 세 가지 요소를 하나의 우아한 방정식으로 통합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C는 B 곱하기 로그 2의 1 더하기 S 나누기 N입니다. 여기서 C는 채널 용량, B는 대역폭, S는 신호세기, N은 잡음의 세기입니다. 이 간단한 공식이 현대 통신 기술의 문을 열었습니다. 이 방정식은 모래 위에 명확한 선을 그었습니다. 주어진 채널에서 초당 얼마나 많은 비트를 밀어 넣을 수 있는지 정확하게 계산해 줍니다. 이것이 바로 셰넌 이론의 나쁜 소식이었습니다. 만약 계산된 용량이 초당 1000비트인데 1001비트를 보내려고 시도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추가된 한 비트는 반드시 잡음에 의해 사라집니다. 보장된 실패죠.
셰넌의 한계는 절대로 속일 수 없는 근본적인 물리학의 법칙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수학 공식 안에는 좋은 소식이 숨어 있었습니다. 너무나 충격적이어서 처음에는 많은 동료들이 믿지 않았던 발견이었죠. 셰넌은 전송 속도가 그 한계, 즉 채널 용량 아래이기만 하면 완벽하고 오류 없는 통신이 가능함을 증명했습니다. 아슬아슬하게, 예를 들어 용량의 99.9% 속도로 보내더라도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채널 코딩의 기본 정리입니다. 마법처럼 들리는 이야기였죠. 잡음을 이기기 위해 더 크게 소리칠 필요도, 속도를 0까지 늦출 필요도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한계라는 절벽의 가장자리까지 빠르게 달리면서도 절대로 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약속이었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소리를 더 키우지도 않고 어떻게 잡음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은 힘이 아니라 복잡성에 있었습니다. 셰넌은 메시지를 충분히 영리한 수학적 코드로 감싸면 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류 정정 부호화입니다. 원본 정보에 딱 필요한 만큼 올바른 패턴으로 중복성을 추가하는 것이죠. 그러면 수신자는 잡음으로 뒤섞인 엉망인 신호를 보고도 원본 메시지를 100% 정확하게 복원할 수 있습니다. 이 다이어그램이 그 원리를 보여줍니다. 원본 데이터는 인코더를 통해 코드로 변환되어 채널을 통해 전송됩니다. 전송 중 잡음이 섞여 오류가 발생하더라도 디코더가 이 추가된 코드를 이용해 오류를 수정하고 원본 데이터를 복원합니다. 이 흐름도를 보면 더 명확해집니다. 수신된 데이터 블록에 오류가 있는지 먼저 확인하고 오류가 발견되면 수정 로직을 통해 데이터를 복구합니다. 이 과정 덕분에 우리는 잡음 속에서도 깨끗한 원본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은 스도쿠 퍼즐을 푸는 것과 비슷합니다. 만약 몇 개의 숫자가 흙탕물에 번져 보이지 않더라도 우리는 주변 숫자들과의 관계를 통해 그 숫자가 무엇이었는지 알아낼 수 있습니다. 스도쿠의 격자가 부여하는 논리, 즉 규칙이 데이터를 보호하는 것이죠. 오류 정정 코드도 바로 이런 역할을 합니다. 이 발견은 세상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지직거리는 낡은 전화선, 희미해지는 라디오 전파, 심지어 화성에서 오는 레이저 빔까지 모두 완벽한 디지털 정보를 전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완벽한 물리적 채널은 필요 없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저 똑똑한 코드뿐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통신 기술은 셰넌의 이 원리 위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의 스마트폰 속 모뎀, 도시 곳곳의 5G 통신탑, 그리고 머나먼 우주를 탐사하는 위성까지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전 세계의 엔지니어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셰넌의 한계에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한 코드를 설계하며 평생을 바치고 있습니다. 셰넌은 정보에 그르신 비트를 정의했고 내용물인 엔트로피를 측정했으며 고속도로인 채널 용량을 건설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지막으로 해결해야 할 이중성을 남겼습니다. 정보를 다루는 두 가지 방법, 공간을 절약하기 위해 줄이는 압축과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늘리는 수정입니다. 이는 디지털 세계의 음과 양과도 같습니다. 이 압축과 수정의 균형을 잡는 여정은 다음 편에 계속됩니다. 1948년 클로드 셰넌은 잡음 속에서도 완벽한 통신이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그는 정보의 최소 단위인 비트와 전송 속도의 한계인 채널 용량을 정의했죠. 하지만 이론을 현실로 만드는 방법은 무엇이었을까요? 그 답을 찾기 위해 셰넌은 서로 정반대되는 두 가지 행동을 연이어 수행해야 한다는 역설적인 개념을 도입합니다. 셰넌이 제시한 해법은 이렇습니다. 먼저 화면 왼쪽처럼 메시지를 뼈대만 남을 때까지 군더더기를 전부 제거합니다. 그리고 오른쪽처럼 그 뼈대에 외부 충격으로부터 보호할 갑옷을 입히는 것이죠. 정보이론의 언어로 이 두 과정을 각각 소스 코딩과 채널 코딩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이 바로 디지털 세계의 음과 양입니다. 첫 번째 단계, 소스 코딩은 우리가 흔히 압축이라고 부르는 과정입니다. 이것은 데이터에서 불필요한 지방을 걷어내는 기술이죠. 셰넌은 영어 같은 인간의 언어에 예측 가능한 부분이 많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예를 들어 Q 다음에는 거의 항상 U가 따라옵니다. 이런 불필요한 중복이 영어의 약 50%를 차지한다는 것을 계산해냈죠. 셰넌은 효율성을 극대화하려면 바로 이 예측 가능한 모든 것을 제거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치 여행 가방에서 불필요한 공기를 빼내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zip 파일이 원본 폴더보다 용량이 작은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넷플릭스 같은 스트리밍 서비스가 가능한 것도 같은 원리죠. 영화 속 푸른 하늘 장면을 예로 들어봅시다. 압축 알고리즘은 수많은 파란색 픽셀 하나하나를 전부 설명하는 대신 간단한 명령 하나로 대체합니다. 파란색 픽셀을 1000번 반복하라 와 같이 말이죠. 수천 비트에 달하는 데이터를 아주 짧은 명령어로 바꿔버리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위험이 따릅니다. 모든 중복성을 제거하면 메시지는 극도로 취약해집니다. 일반적인 영어 문장에서는 인포메이션을 인포메이션으로 잘못 써도 문맥을 통해 의미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중복성 덕분에 오류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압축된 파일에서는 단 하나의 비트가 손상되면 파일 전체가 열리지 않게 됩니다. 안전망을 스스로 걷어낸 셈이니까요. 이것이 바로 두 번째 단계인 채널 코딩으로 이어집니다. 작고 취약해진 메시지에 이제는 의도적으로 새로운 중복성을 다시 추가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인간 언어의 어설픈 중복이 아닙니다. 보호를 위해 설계된 스마트한 수학적 중복, 바로 가보시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셰넌은 바로 옆 사무실에서 동료를 찾았습니다. 그의 이름은 리처드 해밍입니다. 해밍은 셰넌과 같은 벨 연구소의 수학자였죠. 둘은 연구소의 젊은 반항아들로 불릴 만큼 혁신적인 인물들이었습니다. 해밍은 당시 초기 컴퓨터에 대한 개인적인 불만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는 주말 내내 긴 계산 작업을 컴퓨터에 맡겨놓고 월요일에 돌아오곤 했습니다. 하지만 단 하나의 오류 때문에 기계가 멈춰 있는 것을 발견하기 일쑤였죠. 해밍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젠장, 기계가 오류를 감지할 수 있다면 왜 스스로 고치지는 못한단 말인가? 셰넌의 이론에 영감을 받은 해밍은 바로 그 일을 해낼 방법을 발명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해밍 코드입니다. 해밍 코드의 핵심 아이디어는 페리티 비트라는 개념에서 출발합니다. 화면을 보시죠. 7개의 비트를 전송한다고 상상해 봅시다. 해밍은 이 데이터 끝에 8번째 비트를 추가합니다. 이 추가 비트는 전체 일의 개수를 짝수로 만들기 위해 선택되죠. 만약 메시지를 받았는데 일의 개수가 홀수라면 어떻게 될까요? 수신자는 데이터에 오류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즉시 알아챌 수 있습니다. 갑옷이 공격을 받았다는 신호인 셈이죠. 여기서 더 나아가 해밍은 훨씬 더 영리한 패턴을 추가했습니다. 이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여러 개의 페리티 비트를 교차로 배치함으로써 오류를 감지하는 것을 넘어 어느 비트가 뒤집혔는지 정확히 집어낼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죠. 이제 수신자는 손상된 비트를 다시 뒤집어서 즉석에서 데이터를 복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셰넌의 이론과 해밍의 코드가 만나 우리가 아는 현대 디지털 세상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 모든 이론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여주는 가장 극적인 사례는 바로 보이저 우주선입니다. 1989년 보이저 2호는 해왕성을 지났습니다. 지구로부터 거의 30억 마일, 약 48억 킬로미터 떨어진 곳이었죠. 보이저의 송신기는 냉장고 전구만큼이나 약했고 거기서 보낸 신호는 우주의 정전기 폭풍 속에서 들리는 속삭임에 불과했습니다. 해왕성의 아름다운 사진을 지구로 가져오기 위해 나사는 셰넌의 2단계 춤을 그대로 따랐습니다. 첫째, 소스 코딩으로 이미지를 압축했습니다.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는 우주의 광대한 어둠을 데이터에서 제거한 것이죠. 둘째, 채널 코딩으로 강력한 수학적 갑옷을 추가했습니다. 해밍의 연구를 계승한 리드 솔로몬 코드라는 더 발전된 기술을 사용했죠. 신호는 4시간 동안 텅 빈 우주를 가로질러 날아왔습니다. 지구에 도착했을 때 데이터는 우주 잡음 때문에 상처투성이가 되어 있었고 구멍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그 데이터에는 갑옷, 즉 채널 코드가 입혀져 있었습니다. 나사의 컴퓨터는 이 갑옷에 포함된 중복성을 사용해 데이터의 빈틈을 채워나갔습니다. 손상된 오류를 하나씩 수정했죠. 마침내 저 푸른 행성 해왕성의 사진이 흠 하나 없이 완벽한 모습으로 스크린에 나타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디지털 시대의 기적입니다. 의미를 벗겨내 순수한 비트를 찾아내고 패턴을 벗겨내 파일을 압축하며 다시 새로운 패턴을 추가하여 잡음과 싸웁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는 태양계를 가로질러 단 한 음절도 잃지 않고 대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이 위대한 기계를 만드는데 천재성을 발휘했지만 정작 셰넌 자신은 점차 흥미를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공학 분야의 가장 큰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이제 그는 놀고 싶었습니다. 노벨상 수상자들이 심각한 표정으로 거닐던 벨 연구소의 복도. 그곳에는 모두를 멈추게 만드는 한 가지 소리가 있었습니다. 바로 외발 자전거 바퀴의 삐걱거리는 소리였죠. 사무실에서 고개를 내밀면 정보시대의 아버지가 보입니다. 바로 클로드 셰넌이죠. 이 사진을 보시죠. 그는 그냥 자전거만 타는 게 아니었습니다. 보통 공 3개를 저글링하면서 비서들을 피해 다녔죠. 이것이 바로 클로드 셰넌의 마지막 역설입니다. 그는 디지털 세상에 엄격한 수학적 기반을 설계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에게 비트, 엔트로피, 그리고 채널 용량을 선사했죠. 하지만 그는 산업계의 거물처럼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우주의 열쇠를 발견하고 그저 무엇이 열리는지 궁금해하는 아이 같았죠. 1950년대 중반 정보 이론은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오늘날의 빅데이터나 AI와 같은 것이었죠. 모두가 그 이론의 일부를 원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인간의 마음을 측정하려 했고 경제학자들은 주식시장을 예측하려 했죠. 셰넌은 이 폭발적인 반응을 공포에 떨며 지켜봤습니다. 그는 모호한 비유가 아닌 정확한 수학을 믿는 완벽주의자였기 때문입니다. 1956년 그는 유행의 수레라는 제목의 짧고 신랄한 사설을 발표했습니다. 그는 동료들에게 정보, 엔트로피, 중복성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지 않는다고 경고했죠. 본질적으로 과학계 전체에 진정하라고 말한 셈입니다. 그리고 그는 거의 전례 없는 일을 했습니다. 바로 무대에서 내려온 것이죠. 셰넌은 벨 연구소를 떠나 MIT로 갔지만 그곳에서 자신의 왕국을 건설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호수 근처에 큰 빅토리아 양식의 집을 사서 지하실을 개조했습니다. 지하실을 기어 모터, 스위치로 가득 채워 궁극의 작업실로 만들었죠. 획기적인 논문을 발표하는 것을 멈추고 장난감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것들은 평범한 장난감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천재성을 드러내는 물리적인 농담이었죠. 그의 가장 유명한 창조물은 궁극의 기계였습니다. 옆면에 스위치가 하나 달린 작은 나무 상자였죠. 스위치를 켬으로 돌리면 뚜껑이 천천히 열립니다. 기계 손이 나와 스위치를 다시 끔으로 돌리고 상자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 기계는 스스로를 끄는 것 외에는 아무 목적이 없었습니다. 완벽한 폐쇄 루프였죠. 정보량이 0인 제로비트 시스템입니다. 이것은 세상에 윙크를 보내는 셰넌의 방식이었습니다. 논리가 아름답기 위해 항상 유용할 필요는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는 것이죠. 그는 불 뿜는 트럼펫을 만들었고 아이들을 호수로 내려 보내기 위한 체어리프트도 만들었습니다. 저글링 패턴의 수학에 매료되어 드럼 헤드에 공을 튕기는 로봇도 만들었죠. 바깥 세상이 그가 1948년에 그린 청사진을 이용해 인터넷을 구축하느라 바쁜 동안 셰넌은 안에서 행복하게 땜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시작한 혁명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직 눈앞의 퍼즐에만 관심이 있었죠. 하지만 이 이야기에는 마지막 가슴 아픈 장이 있습니다. 1980년대 인류를 위해 정보를 정의했던 그 정신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셰넌은 알츠하이머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세상에 잡음의 공격으로부터 메시지를 보존하는 법을 가르쳤던 사람이 이제 자신의 내면의 신호를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기억이 희미해졌습니다. 비트는 사라졌고 엔트로피는 증가했죠. 클로드 셰넌은 2001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쯤 디지털 혁명은 이미 완성되어 있었죠. 인터넷, 휴대폰, 시무주 위성, mp3 플레이어 등 모든 것이 그의 논리 위에서 작동했습니다. 문자 메시지가 완벽하게 도착하는 매 순간 당신은 셰넌의 수학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매사추세츠주 케임브리지의 한 묘지에 그의 소박한 묘비가 있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긴 명예나 수상 목록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대신 돌에 새겨진 간단한 방정식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이것은 채널 용량 공식입니다. 우주의 속도 제한이죠. 잡음 속에서도 우리가 서로 소통할 수 있게 해주는 법칙입니다. 클로드 셰넌은 결코 명성을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구루가 되고 싶어 하지 않았죠. 그저 사물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아내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동전 던지기와 전화선을 이해하려는 그의 장난기 가득한 조용한 탐구 속에서 그는 우연히 미래를 발명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클로드 셰넌의 상자 안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궁극의 기계와는 달리 그가 켠 스위치는 계속 켜진 상태로 남아있죠. 지금까지 AI를 만든 사람들 시리즈의 클로드 셰넌 편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